자, 이번에는 우리가 인본주의 심리학을 보겠습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좀 더 함축시켜 드렸어야 좋은데 이걸 함축을 못하고 이렇게 길게 적었는데 마음 편하게 보시는데 인본주의 심리학은 제3의 심리학 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1의 심리학은 정신분석,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는 뭐예요? 정신분석은 과거결정론, 정신결정론, 무의식결정론, 과거결정론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무의식결정론 쓸까요? 무의식결정론. 그러면서 정신분석에서 연구한 그 대상은 우리 사회통념으로 볼 적에 비정상성 범주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정상성 범주에 적용하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정상성 범주 대상의 연구였어요. 그에 비해서 제2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주의를 말해요. 행동주의는 환경결정론이죠. 환경결정론으로 뭘 가지고 연구해요? 파블로프는 개 가지고, 손다이크는 쥐 가지고, 스키너는 비둘기 가지고 이런 짐승, 동물 실험을 가지고 동물 대상 실험이었거든요. 그에 비해서 제3의 심리학이라고 불리우는 인본주의는 여기는 인간은 과거에 끌려다니거나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에 끌려다니거나 환경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기본 전제로 하고 정상인 대상의 연구를 가지고 이론을 정리하자는 접근을 인본주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존엄한 존재인 인간을 동물 가지고 한 실험 가지고 적용할 수 있고 어떻게 대다수의 조사로도 배우겠지만 정상 분포 곡선에서 우리가 정상성 범주라고 해서 99.74%를 정상이라고 나머지 0.26%를 비정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계학적 접근인데 어떻게 0.26%에 대한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99.74%에 적용시켰단 말이냐. 이건 논리적 오류 아니냐.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이 인본주의 심리학에서 하는 것은 그 때문에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존엄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율적 존재이고 자기 조절적 존재이고 자기 통제력을 가진 존재이지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본 전제로 합니다. 인본주의 심리학은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현상학적 심리학. 이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진리관입니다. 상대적 진리관. 똑같은 사물을 볼 때에도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물을 같은 사람이 본다고 해도 시 공간에 따라 다르고 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사과는 뭐다? 자, 사과를 볼 적에 사과를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던져버리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리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어쩌고 싶다, 이렇게 사과를 보는 것이 다른 것처럼 같은 사람이 같은 사과를 보도 아침에 볼 때, 저녁 때 볼 때, 자기 전에 볼 때, 저 창문 옆에 있을 때 볼 때, 책상 위에 볼 때는 느낌이 다 다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는 그 학교가 없었어요. 5차 모집하는 학교여서. 학교가 없었는데 거기에 그 학교가 없어도 그 종합경기장에 그 체육중학교 교실을 빌려서 수업을 받는데 그 테니스장 그 석축에 넝쿨 장미라고 하나요? 넝쿨 장미가 굉장히 잘 큽니다.
우리가 어린 나이에 봐도 뭐 사내놈들이 봐도 참 예뻤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가더니 그 장미를 이렇게 하면 깨물어. 근데 그 모습이 뭐 해친다기보다는 그 이쁨을 견디지 못하는. 그 친구는 또 미술을 하는 친구였었는데 그 표현이라는 것이 또 그렇기도 하구나. 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느낌이 참 오래 갔는데 그 빨간 환히 핀 그 장미를 가지고 그 이쁨에 대한 표현을 또 그렇게도. 근데 이게 바라보고 그걸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현상학적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학적 심리학. 그래서 여기는 저마다의 주관적 경험을 강조합니다.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는 거죠. 누구나 그러하듯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주관적 경험의 실천, 이 주관적 경험의 실천을 또는 실천의 필드, 주관적 경험을 실천하는 시간대, 주관적 경험이 실천되는 공간을 현상학적 장, 이게 현상학적 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상학적 장. 저마다 경험을 하는 시간대, 저마다 경험을 하는 공간 범위를 현상학적 장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 경험의 실천의 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현상학적 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잠시 그 문장이 기니까 다 볼 시간이 한번 얼른 출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세요. 건전한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연구. 니은번의 둘째 줄 자아 실현 강조. 다음에 디귿번에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한한 잠재 가능성. 사실 문장 즐겨보면 낙관론적 인간관이죠. 낙관론적, 긍정적이고 낙관론적 인간관입니다. 인간은 무한한 잠재 가능성, 이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니을번은 보시고 미음번 자발성과 자율성 강조. 아까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상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다음에 쭉 내려가시고 이응번에 똑같은 저쪽 니은번에 줄쳐본 것처럼 이응번에 자기 이론, 둘째 줄인 자기 이론, 자기 실현 이론,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개개인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읒번에 개인의 주관적 경험 강조. 그리고 과거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키읔번부터 지금 여기 강조.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지금 여기. 이건 사실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인본주의와 실존주의, 철학에서의 실존주의와 심리학에서의 인본주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능동성, 적극성, 자기 실현성을 강조하는 건데 오늘날 실존주의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만남의 철학이에요. 만남의 철학. 그래서 now 그리고 here 이 두 단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강조들 dream 이렇게 똑같은 dream is now와 here를 붙이면 no here가 되기도 하고 now here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꿈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꿈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 건체 자체를 가지고도. 진짜 소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고병가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페르소나를 써도 진짜 여기에 있거든요. 진짜 선생님도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오늘날처럼 급변이라는 단어를 볼 적에 지금 이 순간이 조금 전에 미래였거든요. 내가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미래였고 지금 이 순간이 과거로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가 어찌 과거에 열심히 살았다고 하고 어찌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나 또는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now, here,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그것이 쌓여서 흔히 말하는 내공이 쌓여지는 거죠. 내공이 쌓여져. 많은 그 요리사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자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 것이 하나의 내공처럼 더기나 그 여자분들은 안 보고도 막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여자들이 강인합니까? 남자들은,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한 번도 붕어 배 못 따봤을 거예요. 여자분들 결혼 오기 전에는 어떻게 해? 그냥 결혼 다음날 바로 칼 들고 목 탁 짜가지고 막 요리 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제와 다른 오늘, 그냥 남자들은 평생 못 잡아봤을 거예요. 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여자분들은 그냥 어제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그렇게 그 바퀴벌레도 무서워도 그냥 갑자기 신발장으로 팍 잡아버리고 뭐 이렇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강인한 우리만 그럴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는. 어쨌든 지금 여기를 강조. 그래서 제일 밑에 과거, 문제의 역사, 과거보다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그리고 치읓번에 보는 것처럼 전체론적 관점에서의 접근.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전체론적 전체론적 관점에서의 접근. 이런 단어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뒤에는 다 쳤지요. 현상학적 접근은 제3의 심장. 그러면서 인문과학적 접근. 이 인본주의 심리학은 인문과학적 접근입니다. 다른 것들은 자연과학적 접근이어서 모두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수량화할 수 없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로 본다면 질적 연구에 해당되는 거죠. 질적 연구를 선호한다. 인문과학적 접근을 한다. 그러면서 제3의 심리학, 우리가 노트 정리했던 거 15-1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저스나 매슬로우는 모두 궁극적 목적을 어디에 둔다? 앞에 본 것처럼 자기 실현 이론이라고 하는 것처럼 궁극적 목적은 자아 실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로저스가 궁극적인 인간상으로 설정하는 자기 실현인은 완전 기능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상적 인간상, 물론 사회복지에서는 적응인, 구조론적 입장에서는 평등한 사회 이렇게 표현을 하겠지만, 이것을 로저스는 칼 로저스, 테너 색소폰의 케니 로저스 말고 칼 로저스, 여기는 완전 기능인이라고 했어요. 완전 기능. 더 풀리 펑셔널 맨 이렇게 해서 영어 번역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완전 기능인, 만발 기능인, 완전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책들마다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영어 번역이어서 어떤 완전, 더 풀리 펑셔널 맨에서 완전 기능. 여기에 특징, 5개의 특징이 출제 범위가 되겠어요. 거기에 교재는 어떤 경험에 대한 개방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실존적인 삶, 자신에 대한 신뢰,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여기지요. 다음에 자유, 다음에 창조성. 이 5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이상적 인간인, 더 풀리 펑셔널 맨, 완전 기능인, 만발 기능인,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인 등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존주의를 잘 모르죠.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를 규명하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가치. 선생님들은 그동안 누구셨는가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세월을 이만큼 살아오신 거예요. 정작 나는 있었던가? 난 가끔 안사를 이렇게 보더라도 정말 제가 사업을 한번 엎어치다 보니까, 한번 사업이 엎어치면은 아까 전 타나토스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이 타나토스가 나타나면 그야말로 아침에 해가 떴고 새소리도 들리는데 이대로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의 절망감들이 오래 가거든요. 그 상처는 참 오래 가요. 그럴 적에 그 무거운 짐들을 월급 차타에 가면서 절반의 안사람이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과정들, 아주 이런 과정들, 결국에 살아온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었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좀 기능을 하게 되니까 이제는 누구의 엄마로서의 삶에 이제 이렇게 치중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만은 그냥 매몰되어 사는 거죠. 그게 매몰된 인간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끔 숨이라도 쉬게 물 밖에 나가서 얼른 출근해서 회사에서 고개라도 내밀고 숨이라도 쉬지. 전업주부라고 하는 많은 주부들은 숨을 쉴 것도 없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름도 뭐 또 다 잊어버리고 아파트 호수로 바뀌어버린, 어이 311호 같이 가자니까 그냥 이름도 몰라. 사실 서로 이름도 몰라. 옛날에 누구의 엄마도 누구 딸내미 이름을 알았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주의 상담이나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만 찾아주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는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세요. 김영애, 이영애, 너나 잘하세요. 그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심에 주변지에서 그 사람 눈치를 봐. 이번에 안 나가면 오늘 결혼식이는데 지금 걱정하실 거예요. 이번에 나 분명히 뒷담화 할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눈을 보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러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올 때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 틀린 거. 실존주의는 나예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를 조건으로 합니다. 눈치 보지 않는 인간. 진짜 홀가분한 자유. 홀가분한. 누가 그러하듯이 않는 창조성. 이게 이상적인 관점입니다. 그리고 메슬로우는 선생님을 잘 아시지요?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에서 나온 것처럼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이걸 막 집어넣고 뭐라고 이걸 넣지? 그냥 넣어놨습니다만 이런 다양한, 이걸 다 가진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는 자아실현을 이상적 인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아실현은 거기 피읍번에 있는 것은 유머 감각도 있고 어떤 포심은, 그리고 티읍번에 보면 결과와 수단을 구별할 줄 안다. 그런 것도 함정으로 나오죠. 결과와 수단을 구별할 줄 아는 인간.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론 기초라고 볼 적에 한 25개 문제 중에 13개에서 15개 정도 나오는 영역까지도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이제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겠지만 안 볼 수 없는 임신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어가는 노년기의 죽음의 과정까지 우리가 또 거기서 한 8문제를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통 인간의 생애 주기, 그러니까 생애 주기라고 이렇게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태아기 3개월 단위로 임신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저는 참 젊은 시절에 제가 교직에도 있었을 때 보면 참 무시겠다. 제가 막 제대하자마자 하면서 여학생반 3학년 담임을 하는데, 저는 그때가 막 제대하는 20대 중반이 되었기 때문에 눈이 좀 싸나고 특수부대여서 아마 그랬다고 합니다. 지나고 나서. 근데 수업 시간에 내 눈에서 벗어나면 맞았어요. 모든 수업 시간에는 내 눈을 다 쫓아다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졸거나 화장실 가거나 그러면 먼저 그 당시에는 타살당한 듯이 맞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모두 나를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한 여학생이 애가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에 나와 초등학교 동창은 아닌데 같은 옆에 초등학교를 나왔던 그 배화여고를 나왔던 그 숙대 나온 애가 있었는데, 걔가 야, 너 걔 왜 자퇴한 줄 알아? 그래서 몰라. 그랬더니 생리 때문에 자퇴를 한 거였어요. 얼마나 무시겠더니 나는 여자 생리가 하루 있는 줄 알았어. 왜냐면 그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나하고 몇 살 차이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서너 살? 너댓 살? 근데 선생님에게 그 당시에, 지금이야 애들이 오면 교수님 저 내일이보다 생리 휴가 이런 것들 출석 요구하거든요. 요즘 그냥 어색함이 없이 왔으면 출석 체크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운, 총각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지. 근데 다행스럽게 그 정상적인 한국의 엄마로서 이렇게 쭉 살아주시니까 참 고맙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만약에 삐뚤어지기라도 했어 봐. 무시건 선생 만나가지고 그 무슨 짓이었겠어요. 어떤 태학이, 남자들은 모릅니다. 내가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니까 나머지는 몰라. 남편분들한테 오늘 가다 물어보세요. 모릅니다. 몰라. 내가 제 애 난다고 해서 내가 서점 가서 책을 7권을 샀어요. 애 난다고 해서 딱 하고 침낭도 딱 내고 갔죠. 그 다음에 침낭을 딱 간 다음에 책을 딱 했더니 고병갑씨, 그래서 얘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왜냐면 전에 친구들 가면은 한 1박 2일 있다고 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허망한
좀 근데 지금도 뭐 뭐하라면 그냥 웃고 맙니다. 그냥 웃고 말지 뭐 할 말이 있어야지. 어쨌든 태아기. 나는 10달 채운 줄 알았어. 응? 이런 것들. 태아기, 다음에 영아기, 다음에 유아기. 선생님들께는 많은 나이를 따지는데 나이는 걱정 마세요. 만약에 표현이 서로 선생님마다 출제위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나이를 집어넣거든요. 유아기라고 하든 걸음마기라고 하든 이런 표현을 뭐라 해도 나이를 어린 시에 다 집어넣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학령전기, 다음에 학령기, 아동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청소년기, 다음에 성인기. 자, 그러니까 성인기라고 해서 성인, 초기, 중기, 후기. 맞아면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를 이렇게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생애 중에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학습하기 좋은 뭐 거기는 이제 엄마들께서야 쉽게 이런 그 유아기까지 단계는 그래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유아기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한자로 쓰게 되면 젖먹이 시기에 유아기가 이렇게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유치원 시절에서는 이런 유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젖을 여전히 엄마 품 안에 앵겨서 여전히 젖먹고 동생 태어나면 막 떼쓰고 하는 이런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 제법 독립된겠죠. 말 안 들으면서 일 저지르면서 혼자 뛰어다니는 이런 유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자를 쓰지 않는 과정에서 유아기란 말을 쓰면 조심스러워서 일부에서는 이 영아기, 태아기에서 영아기, 유아기, 이 유아기를 걸음마기 기라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맞아, 어린이집. 그래서 학습할 적에 저는 이제 보통 할 적에 이 영아기는 젖먹이 시절, 이 유아기는 어린이집, 다음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리고 어른, 대학교 이후 이렇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나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면 됩니다. 자, 태아기를 한번 보시죠. 태아기는 뭐 제가 읽어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거기 보면 배란기, 배아기, 그리고 뭐 태아기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배란기, 배아기에서 임신 초기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수정 후 2주간에는 착상과 태반이 발달한다. 그리고 착상 후 한 8주까지는 배아기라고 설명하는데 바로 이때 인쇄가 잘못됐군요. 신체 기관과 신경계가 형성을 한다. 거기만 줄쳐놓으시면 되겠군요. 배아기 착상한 후 임신 8주 그 기간에 중요한 신체 기관과 신경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임신 기간에 3단계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임신 기간에서 3단계, 3개월, 6개월 그리고 출산 때까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시면 태동, 기급 3개월 정도가 되면 뭐 태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저는 태동을 들어봤는지 어쩌는지 저는 감이 좀 더뎌서 그러는지 제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출산했는데 그냥 친구들이 밤새도록 안 가는 거예요. 산모 옆에 놓고 고스톱친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요즘 고개를 못 드는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남편분들은 친구들 잘 사귀셨겠지요? 이 친구들 안 가는 거예요. 아주. 자, 거기 보시면 어떤 태동 16주 정도에는 태동이 있다는 이런 것들이 곧잘 문제가 나왔었고요. 다음에 한 5개월 정도가 되면 뭐 손가락, 발가락을 넘어서 지문까지 등장을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심장 박동이 규칙적이다. 이런 것도 임신 중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규칙적이란 말은 임신 중기에.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태아 발달이 완성되는데 이 3단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큐베이터에 대한 그런 그 과학 기술이 참 대단히 빨리 진행이 되어서 후기 정도가 되면 생존 능력을 구비했다라고 니은번에 나와 있지요. 자궁 밖에서 생존 능력을 구비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한 36주경에는 대부분의 태아가 머리가 아래로 감으로써 출산 대비를 한다 이렇게 이론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배경 지식은 알 수가 없는 거고 다음에 염색체 이상이 곧잘 예문으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터너 증후군, 크라인펠터 증후군, 다운 증후군 이 3개 정도는 좀 가지고 가셔야 좋겠는데 어쨌든 이 성염색체 이상으로 나오는 터너 증후군은 여성들의 성염색체 이상을 말합니다.
여성들의 성염색체 이상. 뭐 과학적으로 뭐가 어떻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생식 능력상 장애를 갖게 되는 이런 문제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터너 증후군을 보면은 마치 다운 증후군에 있는 것처럼 목이 짧고 두꺼우면서 그리고 뭐냐면 성적 영역의 발달이 지연되는 이런 여자 환자들의 이것을 보통 터너란 사람이 연구를 해서 터너 증후군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이것은 남성들의 성염색체 이상 징후를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클라인펠터 증후군과 같은 경우에도 생식 능력이 사실상 없는 이런 장애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다운 증후군. 여기도 염색체 이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상인은 염색체가 두 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3개로 이루어져서 21번째 염색체가 3개로 됐다 해서 20일 삼체성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21번째 염색체가 2개가 돼야 되는 3개로 이루어져서 이상을 가져왔다 해서 20일 삼체성이라고 부른다는데 이 다운 증후군은 보면은 감히 잘못은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떤 다운 증후군은 엄마를 가슴 아프게 하고 하지만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다운 증후군의 특징은 굉장히 낙천적이고 어느 사람도 갖지 못하는 특징을 이 다운 증후군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합니다. 그런 다운 증후군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놈들이 잘못된 것이지 그 남을 돕기를 즐거워하는 다운 증후군이 잘못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그 탤런트로 하자면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운증 물론 그 옆에 이제 부모도 돕고 그러지만 그렇게 활달하게 누가 참 안쓰러워하는 눈빛을 보여도 밝게 웃으면서 뭐 누가 좀 더 도와달라고 하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하는 특징을 다운 증후군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 조있죠.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 조있는 15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도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업주부로 갇혀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전업주부로 어디에게 하룻내동 일할 사람, 맞으면 이야기할 사람도 없다면 그로 인해서 뭉치는 스트레스라는 것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 때문에 이 선생님들께서 사회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그야말로 밝고 자신감이 있고 또 요즘 동이나 요즘과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태아에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지위도 태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다 되는 거죠. 다음에 영아기가 되겠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영아기. 자, 영아기도 판서하지 않겠습니다. 판서하지 않고 뒤에 이제 반사활동이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영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이드 발달 단계로 본다면 5단계 중에 구순기가 되겠죠. 구순기. 구순기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듬한 성격 구조에서 이듬한 존재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구순기가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 단계를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신생자의 단계에서는 신뢰감 대 불신감이라고는 이런 성격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되겠어요.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는 당연히 감각 동작기가 되겠지요. 다음에 신체적 발달에서는 제1, 제2 신체 급등기가 있는데 제1 신체 급등기는 영아기, 신생아기가 제일 높고 그냥 눈 감아다 뜨면 막 부쩍부쩍 거 있으니까 제2 신체 급등기는 청소년기가 되겠어요. 제2 신체 급등.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자녀분들이 청소년이라면 도대체 팔에다가 가시 달고 다니냐 하는 정도로 이렇게 뭐 그냥 맨날 신을 사야 되고 막 이런 요즘 애들은 참 잘 큽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많은 아파트는 전부 노스페이스 갖고 있죠. 노스페이스. 그리고 명품 신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 손으로 산 것은 없어. 아들이 있다면 아들들이 입다가 패션이 안 맞아서 안 입는, 발이 커서 안 신는. 빨간색 노스페이스를 입은 분은 그 자녀분이 일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일진.
딱 보면 알아. 빨간색 노스페이스를 입고 오면 아들이 일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판단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냥 부쩍부쩍 갑니다. 청소년기에는 제2급등기라고 합니다. 다음에 인지발달, 어린 것이 뭘 알아? 압니다. 영아기에도 목적의식이 발달한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것이 뭐 알아? 이렇게 하는데 목적의식이 발달해서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조작이 가능하다. 자, 거기 체크해 놓으시고 다음에 반복적 경험, 세 번째 나와 있죠. 반복적 경험을 통한 또는 반복적 경험, 실험이란 말은 너무 고급 세스지가 썼고 반복적 경험을 통한 이걸 보통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1차 순환 반응기, 순환이란 말이 반복이란 말입니다. 2차 순환 반응기, 3차 순환 반응기 이런 말을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순환이란 말은 바로 반복적 경험을 말합니다.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현상 간의 애연관계를 학습한다. 내가 우니까 엄마가 가다가도 돌아오네. 이게 재밌네. 또 울다가 딱 오면 딱 그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애들이 엄마를 가지고 논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순환 반응이라고는 반복적 경험이 되겠고 24개월 정도가 되면은 붕어 대가리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붕어 대가리. 바로 이런 것처럼 대상 사물에 대한 대상 영속성을 몸으로 보여주죠. 실천적 진능으로. 당신 장난해? 왜 내 앞에 갖고 놀다 갑자기 내가 바본 줄 알아? 왜 그리 감춰? 그래서 숨긴 쪽으로 막 손을 뻗어서 팔을 당기고 막 그렇거든요. 자, 좋고 언어 발달은 좋습니다. 다음에 사유성 발달, 사유성 발달. 사유성 발달에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낯가림, 분리 불안도 있지만 두 번째에 가장 큰 것이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 이걸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착. 두 번째,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중시한다. 특히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엄마. 좀 어찌 안 되어서 엄마가 양육자가 못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할머니나 많은 양육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 대한 친밀한 정서적 유대감을 우리는 애착이라고 합니다. 애착.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영아기에는 앞에 있어 본 것처럼 제1신체 급등기면서 반사활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거기에는 생존반사와 원시반사로 그냥 나눠보게. 생존반사는 살아남기 위한 반사인데 알아서 합니다. 젖찾기 반사, 탐색 반사. 또 보면은 강아지 삼시세끼인가 강아지 보면 그 젖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인간들도 다 젖을 찾아서 간다고 합니다. 젖찾기 반사, 탐색 반사. 그리고 빨기 반사, 흡입 반사라고 그러죠. 그리고 삼키기 반사, 연화 반사라고 합니다. 이런 세 가지는 신생아 영아기의 반사 활동 중에 특히 생존 반사라고 분리를 합니다. 젖찾기 반사, 흡입 반사, 삼키기 반사. 그에 의해서 나머지 잘 아시는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 또 수영 반사, 또 동공 반사 이런 등등은 원시적 반사라고 합니다. 원시 반사. 특히 가끔 바빈스키 반사와 모로 반사를 뒤집어서 이렇게 출제하지 않습니까?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는 것은 발바닥을 이렇게 간질간질하면 발가락을 쫙 펴서 어린애에게는 무좀이 없습니다. 바로 바빈스키 반사. 그에 비해서 모로 반사라고 해서 갑자기 큰 청각적 자극이 쫙 오면은 몸을 활짝 펴뜨렸다가 깜짝 활짝 폈다가 몸을 꼭 움츠리는 이런 똑같은 증상을 보이는데 이것을 모로 반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 사라진다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파악 반사 참 좋아하지요.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꽉 손바닥을 줄 때 그 앙증맞은 그 손이나 이런 그 쥐는 감이 좋으니까 참 좋아하지요. 꼭 쥐는 큰 근육만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잘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영아기의 발달 단계를 6개의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 영아기의 발달 단계의 6개 단계는 어쨌든 반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반사활동기부터 1차 순환반응기, 2차 순환반응기, 그리고 잠시 쉽니다. 2차 도식의 협응기, 다음에 3차 순환반응기, 그리고 상징적 표상기, 대상 영속성이 자리를 잡는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를 이렇게 내용까지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발달 단계를 했을 때 그 자체로도 기출문제도 있고 또 예상 문제가 됩니다. 반사활동기 4개월 단위로 가다가 뒤에 이제 6개월 단위에 빠집니다만은 어떤 그 기간까지는 개월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반사기 또는 반사활동기 1차
순환 반응기. 2차 순환 반응기. 다음에 이제 붙여 쓰죠. 2차 도식의 협응기. 그리고 3차 순환 반응기 통찰기라고 하는데 상징적 표상기라고 합니다. 통찰기를 상징적 표상기. 자, 그중에 이제 우리가 이 볼 수 있는 걸 보면은 2차 도식의 협응기. 2차 도식의 협응기. 친숙한 행동이나 수단을 사용하여 새로운 결과를 얻으려 하며 의도적이고 목적적 행동을 수행한다. 목적적 행동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나와요. 의도적이란 것만 하고는 아니고 그 위에도 있습니다만, 그러다가 3차 순환 반응기에는 전략 수정도 나옵니다. 친숙한 행동이나 수단을 이용해서도 목적이 수행되지 못하면 거기 뭐 전략을 수정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전략을 수정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바로 3차 순환 반응기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 한 6개월 정도에 거쳐서는 이제는 거기 보면은 행동하기 전에 사고를 통해서 행동 결과를 예측해 본다고도 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런 영유아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보기도 한다.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한 정신적 조작도 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18개월이 지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먼저 선생님들은 차례는 어렵죠. 반사활동기, 1차 순환반응기, 2차 순환반응기, 2차 도식의 협응기, 3차 순환반응기, 통찰기를 상징적 표상기라고, 이때 대상 영속성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한 내용은 문제를 푸는 경우에 우리가 또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영아기의 낯가림이나 분리불안, 꼭 선생님들 한국사 옛날에 어린 시절 학교 다닐 때 한국사 오면 꼭 한 문제 나오면서 시간은 다 보내야 되고 선사시대 공부하듯이 영아기에 할 말이 많습니다. 영아기에는 낯가림과 분리불안이 등장을 하는데, 낯가림 물론 사람들을 가리는 것을 낯가림이라고 하는데, 좀 더 반대적으로 한다면 특정인에 대해서는 애착을,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전혀 나모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낯가림이라고 합니다. 생후 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발생을 해서 첫 돌을 전후해서 최고조에 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분리불안은 애착 대상으로부터 떨어질 때 느끼는 심리적 불쾌감. 엄마가 떨어진다고 하든지 지나치게는 이 분리불안이 나와 있는데, 생후 9개월경에 발생을 해서 15개월경의 절정에 이르고 대상 영속성이 완성이 되는 24개월 정도가 되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분리불안. 저희 둘째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수시로 엄마한테 전화를 떱니다. 그러면 어디야? 어디 있어? 뭐 그냥 수시로. 어쩌면 딸내미 역할을 한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또 그 재미로 안 사람은 사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시로 전화를 하죠. 근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게 그러니까 얘기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안 떨어지려고 울더라고요. 그냥 주말에 가서 당신들 뵙고 또 있다가 오늘 딴 데 떨어질 때는 그냥 또 할머니한테 가고 할머니한테 가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다른 엄마 아빠를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렇게 딱 안 떨어지려고 하면서 이렇게 울고, 그래서 다시 가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그냥 또 데리고 갔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이 생후 9개월경에, 그 당시에는 뭐 그 개월도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9개월경에 등장을 해서 24개월 정도가 되면 사라진다. 이런 정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애착은 개념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막상 이 박스를 넣어놓고 보니까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개념만 보시면, 애착, 어떤 양육자, 당연히 대부분이 엄마겠지만 엄마가 아닌 경우도 많아서 양육자에 대해서 갖는 정서적 유대감을 애착이라고 하는데, 영아기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적 발달의 특징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애착. 그런데 이 애착을 보이지 않으면 선생님들 아는 것처럼 장애인 복지에도 나온 것처럼 자폐성 장애가 우려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배우이라고 해서 이런 발달 단계에 대한 이론을 보면은, 왜냐면 우리가 말을 편하게 하지만 모든 엄마들이 아는 것 아니거든요. 요즘 보면은
애들이 당황했다고 하지만 뭐 화장실에 애를 낳고 버린다든지 이걸 보면 전혀 모르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유아기 학령전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2살에서 한 3살, 또 3살에서 한 5살 이렇게 나눠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령전기에는 나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학령전기에는 걸음마기와 학령전기를 합쳐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학령전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때문에 프로이드의 남근기라고 했는데, 프로이드의 남근기. 사실은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 유아기라는 말을 한자가 여기에 있는 지금 한자를 쓰고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한자.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나이를 쓰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죠. 이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또 유아기로서 걸음마기 2살에서 4살짜리가 있겠죠. 2살에서 4살. 근데 거기는 빼놓고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어떤 여기 18번의 유아기라고 하는 유치원 단계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유치원 단계. 그래서 프로이드의 남근기, 성격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했던 프로이드의 남근기,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할 때에 여기 나오는 이 걸음마기를 2살에서 4살, 4살에서 한 6살, 여기는 뭐 7살에서 12살, 나이로 본다면 13살부터 시작해서 한 20,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기가 24살, 9살부터 24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그러면 중고등학교 가면 18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다음에 여기는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지. 굳이 숫자로 나이 노름을 할 건 아닌 거고요. 그런데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여기가 빠져 있는 거죠. 어린이집. 그렇기 때문에 이 유아기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학문기, 에릭슨의 신자, 죽은 자,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 2번째 단계니까. 자율성 대 수치감의 단계. 너는 피아제의 인지 발달로 본다면 이 단계는 전조작기 중에서도 전개념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루는 이 유아기에는 바로 이 유아기가 되겠는데, 이 학령전기는 여기 나왔던 남근기, 유치원 단계니까 신자, 죽은 자, 주도성 대 죄책감의 단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본다면 역시 전조작기 중에 이 전조작기는 세부로 보면 전개념기와 직관적 사고기로 나누거든요. 그 때문에 여기에는 전조작기 중에 전개념기, 여기는 전조작기 중에 직관적 사고기라고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어린이집 단계와 유치원 단계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큰 틀로 본다면 전조작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걸음마기는 빼고 학령전기로 바로 들어왔습니다만은, 자, 거기 보면은 유치원 단계에서는 집단놀이에, 자, 그러면 그 옆에 하나 적으시죠? 걸음마기 2살에서 4살, 상징놀이. 거기 18번 유아기 니은번 옆에다가 걸음마기 2살에서 4살, 20페이지 18번에 보시면 유아기가 나와 있지요. 유아기 니은번 옆에다가 걸음마기, 유아기라고 쓰는데 2살에서 4살은 상징놀이. 다음에 학령전기 4살에서 6살, 거기는 집단놀이, 상징적 집단놀이가 나와 있지요. 그리고 학령기로 가게 되면 단체놀이,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못 찾으셨나요? 거기 20페이지에 보시면 유아기의 니은번, 현실지향적 집단놀이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집단놀이에. 이 놀이는 우리가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전 단계인
저쪽 젖먹이 유아기인 걸음마기에는 상징놀이에 관심이 많습니다. 상징놀이에. 아까 전조작의 상징적 사고 이렇게 말했죠. 상징놀이. 그러다가 유치원 단계가 되면은 집단놀이, 초등학교 단계가 되면 단체놀이. 이렇게 놀이의 성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유치원 단계인 학령전기에는 현실지향적 집단놀이에 관심을 갖는다. 니은번에 나와 있죠.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분류를 할 줄 아는 것은 아까 피아제의 인지발달로 본다면 어디라고 그러죠? 분류, 보존, 가역적 사고, 분류, 서열,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조작기라고 했는데 구체적 조작기는 초등학교 단계라고 그랬지요. 그 때문에 아직은 유목화, 분류는 어렵습니다. 그만 유목화가 어렵다. 다음에 이 시기는 전조작기이기 때문에 중심화, 시옷번의 자기중심성, 중심화 그리고 시옷번의 자기중심성이 역시 전조작기의 특징으로 피아제의 이론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으면서 거기 비읍번, 미음번 같이 연결시켜 보시면 기초적이지만 기초적 사유화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 유치원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 또는 부모보다는 형제와 보내면서 모방 영상을 통해서 사유성이 발달한다. 그래서 바로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다복한 헐떡에 자녀 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애들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이응번의 성, 역할, 정체감을 완성은 아니고 형성하기 시작한다. 형성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 유치원 단계가 되면 아직 유치원 다니기 전인 어린이집 단계에서는 사내놈이 계집애가 이런 말 안 쓰거든요. 유치원 단계가 되면 부모들이 이렇게 성, 역할, 고정관념을 만들어 갑니다. 남자답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공주님답게 이렇게 표현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모 기대나 그 주변의 문화적 기대에 의해서 자꾸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면서 성 역할, 남자아이는 남자아이처럼 여자아이는 여자아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어떻게 가르쳤을까? 그런데 자꾸 눈빛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눈빛이. 애들이 오면 장난감 가게를 가면 달려가는 방향이 달라버리잖아요. 같이 크다가도. 제 조카가 쌍둥이여서 보면은 같이 놀다가도 장난감 가게 가면 뛰어가는 방향이 달라버리니까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 눈빛이 그렇게 해서 문화적 기대라고 하는 것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음에 바로 이 유치원 단계에 가서는 제법 방어 기제도 씁니다. 방어 기제.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방어 기제도 사용한다. 다음에 거기 21페이지 보면 아동기 나와 있습니다. 아동기를 우리가 학령기, 초등학교 단계니까 프로이드로 본다면 리비도 활동이 잠시 정체하는 잠복기. 에릭슨의 단계라고 본다면 신자, 죽은 자, 근면성대, 열등감의 단계.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로 본다면 구체적 조작기. 자, 이렇게 우리가 아동기, 학령기를 볼 수가 있는데 디귿번, 단체놀이에 관심을 쏟는다고 그랬지요. 단체놀이. 걸음마기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단계에서는 상징놀이. 아까 가베라고 설명할 수 있는 상징놀이. 그리고 유치원 단계가 되면은 집단놀이. 초등학교 단계가 되면 이제는 규칙을 준수하는 단체놀이에 관심을 둔다. 그러면서 경쟁의 본질과 승리의 의미를 학습한다. 경쟁을 한다는 거죠. 경쟁. 추사랑이가 지면 울듯이.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친구끼리 달리기 하다가도 지면 전에 우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사랑이가 갑자기 지기 싫어서 한다기보다는 그때 초추천에는 몰랐던 소위 경쟁의 개념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어떤 유전적 영향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이 훨씬 더 빠른 것이지 본질까지는 잘 모르는 거거든요. 다음에 친구를 통해 아까 프로이드의 잠복기에는 사유성이 발달하되 특히 동성끼리 어울리는 시기가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동성끼리 어울리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유적 가치관이나 규범을 획득하게 되고 내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도 발달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시옷번 이 아동기에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에서 구체적 조작기죠. 구체적 조작기.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 사고가 발달한다가 노트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 조작기에 있던 논리적 사고의 발달을 방해했던 자기중심성이나 중심화나 또는 비가역성 등이 서서히 약해지면서 직관적 사고에서 논리적 사고로 전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수를 조합하는, 이건 너무 좀, 수를 조작하는 조합 기술이 발달한다는 것은 이건 뭐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게 된다. 지금 이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초등학교 단계 정도 되면 수를 조작하는, 이 말은 뭐냐면 더하기, 빼기, 그죠?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는 때가 된다. 이게 되죠. 우리가 보면 계산이라고는 산수, 수학이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수학을 계산하는 것을 배운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것은 기능입니다. 기능. 수학을 자꾸 엄마들이 몰라도 돼. 몰라도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다른 게 그거는 그 계단계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수나 수학을 어찌게 똑같은 공식을 계속 쓰라고 할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살아감에 있어서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그래서 수학을 강조하고 수학 선생님들은 또 뻔한 암산으로도 되는 것을 자꾸 똑같이 그 공식을 자꾸 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의 학습 목적은 논리에 있습니다. 논리. 이게 시작되는 거고 뭐 인지양식이 나타나는 함정이 있으니까 좀 놔두겠습니다. 다음에 치오번에는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로. 이 말을 프로이드에서 한다면 리비도가 잠복하는 시기로 이렇게 되겠죠. 리비도가 잠복하는 시기로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로 정서적 통제, 분화된 정서 표현이 가능하다. 또 자아 종중감이 분화된다 이런 거. 자아종 뭐 이런 것 보시면 바로 초등학교 시절의 애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 시험식으로 이 사람들이 말을 어렵게 써놔서 그렇지만은 거기 보면 단체 놀이, 경쟁의 본질이나 승리의 의미 학습, 타인의 시각으로 사물을 보는 능력, 또 그런가 하면 논리적 사고의 방해 요인 약화, 또 수의 조합 기술 발달, 또 비교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시기 이런 단어들이 역시 초등학교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는 신자, 죽은 자, 친생자라고 하는 것처럼 청소년기와 프로이드에는 생식기고 또 피아제로 본다면 추상적 사고가 등장하는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릭슨이 바라보는 눈이죠. 에릭슨은 이 단계를 신자, 죽은 자, 5번째 단계,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중에 자하 정체감대 역할혼 미의 단계로 설정을 했어요. 에릭슨이 가장 강조했던 단계가 청소년기가 되겠지요. 자, 먼저 피아제의 형식적 조작기라고 해서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가설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조합적 사고가 가능하다, 미래 사건 예측 가능성이 있다. 말은 이 미음을 다른 말로 가능성 지향적 사고다. 가능성 지향적 사고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청소년기에는 자신과 세계를 상대론적 관점에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세계를 상대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 지읒번에 보시면 열등의식이 강화가 됩니다. 열등의식. 그 때문에 특히 여자아이들은 밖으로 펼쳐놓으니까 코도 고치고 싶고 그냥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가 나만 이렇게 못생겼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 거기를 같이 맞장구 하면서 하면은 막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의식이 강화되는 그냥 뭐가 부족해도 자꾸 뭔가 모자라는 이런 그 아픔을 갖는 시기가 청소년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거기 치오번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조작기에 등장하는 자신의 관점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관점으로 자기중심을 설명을 했는데 청소년기에도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상상의 청중과 개인적 우화가 있습니다. 상상의 청중은 저도 청소년기를 보냈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저도 청소년기를 다 보내셨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나만 보는 것 같아. 내가 그야말로 주연 배우로서 이렇게 해서 언제나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행동을 하고 복장을 갖추고 이렇게 하지.
어른이 되면 자꾸 옷은 뒤태를 생각을 하는데 이 시기에는 전부 앞에만 생각하죠. 머리에 깻잎머리를 붙여야 되고 이 앞에를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합니다. 상상적. 또 그런가 하면 개인적 우화. 세상이 뭐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걔네들하고 다르지 라고 하는 자기만은 결코 그 어느 누구와도 같을 수가 없다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이런 것이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의 하나라고 합니다.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그래도 무별나게 머리에 신경 쓰고 세수하는 시간 5초에다가 머리 갖고 있는데 20분, 그건 엄마하고 나중에 싸우고 학교 가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그때 등장을 해요. 상상의 청중, 개인적 우화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 청소년기에 대한 표현 많이 있죠? 청소년기에 대한 표현. 그 질풍노도의 시기 하나만 적었습니다만 선생님 잘 아시죠? 사춘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왜냐하면 마음은 봄인데 주머니가 겨울이어서. 그래서 엄마의 젖꼭지로부터 떨어지고 싶은데 마음으로만. 심리적 이유기. 현실적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 이유기. 그러다 보면 뜻대로 안 되니까 목적과 수단의 일치가 안 되니까 성질이 더러워져. 질풍노도의 시기. 엄마 아빠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듣고 겉돌아 주변인의 시기. 그래서 거기 질풍노도의 시기 옆에다가 사춘기, 심리적 이유기, 주변인의 시기, 제2의 반항기. 누쏘는 둘로 착한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제2의 탄생기.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이런 말들이 청소년기에 대한 말이 되겠고, 이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의 형성. 이건 별도 쉬었다가 다시 자아정체 다뤄서 하겠습니다만, 자아정체감대 역할을. 신자, 죽은 자, 자아정체감대. 자자가 3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신자, 자자 한 번, 죽은 자, 자자 한 번. 신생자, 자자가 매듭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율성 대 수치감. 자아정체감 대 역할없니, 자아통합 대 절망감 이렇게 나오는 그 자자가 3가 있는데 여기는 자아정체감 대 역할없니. 그러면서 분리개별화, 그 네모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아까 나온 것처럼 떠나고 싶으나 떠날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애착의 대상을 부모로부터 친구에게. 근데 자꾸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싶어하고 친구 데려다가 잘 재우려고. 나쁜 것도 아니니까. 단지 이제 어른으로 걔네들의 엄마나 부모들에게 미안하지가 자꾸 가지 말라고는 합니다만 굳이 애들이 삐뚤어져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어떤 그런 때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래서 분리개별화, 현실화될 수는 없으나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 분리개별화가 되겠고, 그래서 그 때문에 디귿번의 연결선상에서 또래 집단에 몰입하게 된다. 친구들과 미쳐서 못 사는 거죠. 그렇죠. 저희도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9월 30일자로 만든 모임이 지금까지 1년에 4번씩만 나가는 거예요. 긴 세월 오는 거죠. 참 세월 참 오래 갔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미음보는 좋고, 또 청소년기 그러면은 청소년기 특징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제2의 신체 급등기. 제1의 신체 급등기는 아까 영아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제2의 신체 급등기. 부쩍부쩍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가 걔 머리에다 잣대 못 대. 또 밑에 그냥 너무 보통 우리가 학습할 때 1, 2, 3, 4번, 5번까지는 한 번 더 해서 5번까지는 공부가 되죠. 5번 넘어서 공부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좀 나눴습니다. 똑같은 말 나와 이제 또래 집단에 몰입하면서 부모로부터 떠나려는 성향이 나타난다. 분리개별화. 똑같이 반복했습니다. 2번째 똑같이 있고 3번째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똑같은 말을 달리 말을 바꿔서 그들의 친구로부터 배운 가치관을 가족관계에 적용하려고 한다. 근데 저도 이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외아들에다가 종손에다 그러니까 막 떠받들어지는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눈빛을 오면 모든 것이 착착착착 이렇게 할머니 계시지 할아버지 계시지 또 어린 시절에 아주 저 한 3달까지 했는데 증조 할머니도 기억이 나고 그럴 때 얼마나 내가 이렇게 받들어졌겠어요. 근데 친구 집에 가면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도 있다는 것을 내가 고등학교 때 느꼈었던 걸로 보면 좀 이런 거. 친구들이나 친구들 가정을 방문해서 느꼈던 것을 가족관계에 적응하려는 것을 저는 이제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친구 집 방문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배움을 가져오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특징은 그냥 또래 집단만 가지고 이게 별로 풀지를 시켰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그 자아 정체감대 역할을 위해서 자아 정체감만 가지고 한 문제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쉬겠습니다.